맨시티랑 아틀레티코한테는 얼마를 썼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올여름 유럽의 빅클럽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마, 울버햄튼, 셀틱.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챔스나 유로파 하는 거야? 대박이야. 그리고 또 작년에는 토트넘하고 세비야가 방한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왜 이렇게 멀고 먼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프리시즌을 보내는 건지,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기업은 그들을 왜 부르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까라. 빅클럽들의 프리시즌 행선지. 자, 유럽의 빅클럽들은 크게 두 지역으로 프리시즌을 떠납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아시아. 사실 유럽도 조금 가긴 하는데 그거는 프리시즌 막바지에 잠깐 들리는 느낌. 자, 작년 여름에 미국에서 프리시즌을 보냈던 팀들을 살펴보면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유벤투스, 맨시티, 첼시, 아스날. 그리고 작년에 아시아로 온 팀들이 파리 생제르맹, 맨유, 리버풀, 토트넘. 나쁘지 않아. 자, 그런데 올여름에는 아시아로 오는 팀들이 더 많아졌고 멤버가 더 짱짱해졌어요. 자, 그런데 사실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규 시즌 전에 선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팀의 전술을 가다듬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에 와서 프리시즌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일단 비행 시간 개길죠? 또 시간대도 완전 다르니까 시차 적응도 힘들고, 또 이쪽에 오는 팀들을 보면 일정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촬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축구적인 준비는 조금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엄청 덥고 습하죠. 막 습도가 80%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면 선수들 뛰기 힘들지. 그리고 훈련장이나 경기장 상태도 유럽에 비해서 좀 안 좋겠죠. 자, 이렇게 아시아에서 프리시즌을 보내는 게 꽤나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왜 오는 걸까요? 당연히 돈 벌라고. 자, 근데 그 클럽들이 얼마를 벌어가는지, 어떻게 벌어가는지,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시아의 시장 규모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2021년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27억 명의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한대요. 근데 그 중에 무려 38%가 아시아인이랍니다. 3분의 1 넘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 2025년까지 그 기간에 아시아에서만 수익이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7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 클럽들이 여름마다 아시아에 오는 거죠. 이쪽 시장을 공략해서 돈 벌라고. 그런데 그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수익,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수익.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히 대전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한 게임 띄워주면 얼마 줄게, 이러면서 바로 일시불 결제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클럽들이 대전료를 얼마를 받느냐, 그거는 업계 내에서 굉장한 대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거는 클럽은 아니지만 브라질 대표팀의 대전료죠. 이 세상의 모든 대표팀이 브라질이랑 한번 맞짱 떠보고 싶어 한다고. 왜? 흥행도 되고 연습도 확실히 되니까. 그래서 2017년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하고 잉글랜드하고 A매치를 하는데, 그때 브라질이 받은 돈이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랑 A매치 할 때 브라질 쪽이 약 25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려졌죠. 자, 이런 단기적인 수익이 있지만 사실 유럽 클럽들은 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아시아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장기적인 수익이라는 게 뭐냐? 스포츠 비즈니스의 에디터 케빈 맥컬라프 씨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실 유럽 클럽들이 대전료로 엄청난 돈을 받는 건 아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 기업들과의 중개권 계약, 그리고 스폰서 계약을 따내는 거다. 그래서 아시아에 와가지고 프리시즌을 보내면서 자기네 클럽 인지도도 올리고 브랜딩도 하고 탄탄한 팬층도 확보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단번에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핵심이 뭐야? 기업들과의 빅딜입니다. 그래서 각 클럽들이 방문하는 국가를 보면 재밌는 게, 그 국가에 있는 기업이 그 클럽의 스폰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맨시티가 우리나라 오죠? 근데 자랑스러운 국산 기업 넥센 타이어가 맨시티의 스폰서 아닙니까? 맨시티가 방한하는데 넥센 타이어의 영향도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난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리버풀은 작년 프리시즌에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 스탠다드 차타드랑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스탠다드 차타드의 최대 주주가 싱가포르 국영 투자 회사야. 느낌 오죠? 리버풀이 싱가포르에 왜 갔는지. 야, 버프라, 이번에 스폰서 계약 내가 조건 괜찮게 해줄 테니까 여름에 싱가포르 한번 와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자, 근데 그렇다고 유럽 클럽들이 무조건 스폰서 기업이 있는 나라만 가는 건 아니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골고루 가서 경기하고 팬들하고 스킨십 하면서 먼 미래를 위한 브랜딩 겸 팬층 확보하기, 그런 걸 한다고. 왜냐면 일단 아시아에 있는 팬들이 자기네 클럽을 잘 알고 또 좋아해야 그쪽에 있는 방송사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인기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사실 유럽 클럽들은 아시아 투어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시아 팬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시아 선수 영입하기. 물론 우선적으로는 팀에 필요한 선수니까 사는 건데,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자, 왜냐면 아시아 선수가 유럽의 B클럽에서 뛰는 건 흔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를 영입하면 그 클럽은 그 선수의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 돼버립니다. 옛날에 해버지가 맨유에 계셨을 때 맨유는 거의 그냥 국가대표 팀이었어. 약간 전국민적인 응원이 있었다고 여러 가지 밈이 나오기도 했죠.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좀 응원합시다. 자, 근데 이런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가와가 맨유에 있을 때는 맨유가 국민 클럽이다가 미나미노가 리버풀 가니까 또 리버풀 쪽으로 옮겨졌대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덕분에 토트넘한테는 한국이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래요. 작년 6월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 6주 동안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4,800장 주문했대요. 근데 마요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 덕분에 전체 유니폼 판매량이 3배가 늘었고 그 중에서 이강인 선수께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빅클럽들은 같은 값에 비슷한 실력이면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자, 그리고 유럽 클럽들이 아시아 팬들을 늘리려고 하는 또 다른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SNS 활용. 대표적인 예로 맨시티가 있죠. 아니, 한국인 선수가 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수능, 3.1절, 광복절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아니, 맨시티 선수들이 SNS에 직접 나와가지고 수능 exam 파이팅! 또 새해가 되면 데브라이너가 나와가지고 만사 형통 뭐 이런다고. 너무 웃겨. 근데 사실 맨시티는 한국만 챙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SNS를 운영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클럽들뿐만 아니라 리그 자체도 아시아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기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영국 언론인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가 아시아 시장에 어필하려고 1920 시즌부터 낮 12시 정오에 킥오프하는 계약을 고려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지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좋은 거죠. 아니, 주말에 축구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원정이면 어떻게 막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프리미어리그는 아시아 시장이 너무 크고 또 그쪽에 중계권을 비싸게 팔려면 그들이 경기를 보기 편한 시간대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낮 경기를 진행했다는 거죠. 요즘 보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가 있죠? 그러면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야. 어느 정도 타협을 좀 받네.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항상 현지 시각으로 밤에만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몇 경기의 시간대를 바꿨죠. 세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을 왜 부르는가? 그걸 알아보려면 쿠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쿠팡이 불렀으니까요. 올여름 맨시티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초청했고 작년엔 또 토트넘을 초청했고요. 기사들에 따르면 쿠팡이 작년에 토트넘을 초청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를 썼다는데 맨시티랑 아틀레티코한테는 얼마를 썼을까? 더 비쌀까? 자, 그러면 쿠팡은 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부르는 걸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작년에 쿠팡이 토트넘한테 100억을 썼다고 하는데 그 효과만큼은 정말 확실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한국에서 2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2경기의 관중수를 합치면 대충 6만 플러스 4만 해가지고 10만 명 정도. 그러면 1인당 티켓값이 대충 10만 원 한다 치면 그것만 해도 이미 100억이야. 그리고 당시 토트넘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쿠팡 플레이 어플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려면 앱을 무조건 깔아야 됐어. 그래서 신규 설치가 45만 건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총 접속자 수는 약 300만 명이었고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니까 올해도 초청할 만하죠. 또 쿠팡은 이렇게 B클럽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카라바오컵, 스페인의 코파델레이, 그리고 K리그 중계권도 갖고 있죠. 그리고 내년 시즌부터는 라리가 독점 중계, 또 2025년부터 AFC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에 대한 중계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스포츠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은 스포츠에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포츠 중계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투자 대비 효과가 커서 뭐 넷플릭스, 티빙, 왓챠 이런 OTT들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죠.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돈 많이 들였는데 망하면 어떡해. 또 오리지널 컨텐츠가 한번 대박이 나면 그 플랫폼으로 가입자가 싹 몰렸다가 또 다른 OTT의 컨텐츠가 대박 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볼 거 없으면 딴 데로 옮기잖아. 자, 그런데 스포츠 컨텐츠는 좀 다른 거죠. 중계권료가 겁나 비싸기는 해도 한번 사놓으면 한 시즌 동안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정 시청자를 우리 플랫폼에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락인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딱 묶어두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쿠팡이 스포츠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남성 시청자들을 더 모으려고.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쿠팡 플레이의 시청자 성비가 여자 58%, 남자 42%, 여자가 더 많았대요. 근데 이게 아마 쿠팡의 와우 회원이라는 유료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거 가입하면 로켓 배송도 되고 쿠팡 플레이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쇼핑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 또 안 그래도 드라마나 예능 같은 컨텐츠는 여성 시청자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남성 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스포츠 컨텐츠를 사들여서
남성 시청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시청자층을 다양하게 남녀노소 탄탄하게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쿠팡이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마존이랑 느낌이 또 비슷합니다. 보면은 아마존도 유통 배송 서비스 계속 하면서 아마존 프라임 OTT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 NFL 이런 중계권을 사는데 돈을 엄청 쓰고 있다고. 그리고 애플 TV, 유튜브 이쪽도 스포츠 컨텐츠에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요즘 쿠팡이 K리그 중계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최근 K리그 흥행에 한 몫이 아니라 아주 두몫 세몫 하고 있다니까요. K리그 직관 가야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네, 오늘은 이렇게 유럽 클럽들이 아시아에 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왜 부르는지 알아봤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축구 크리에이터로서 축구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나도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럽 축구를 그냥 컨텐츠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투자 상품으로서 봐가지고 그냥 유럽 구단을 사버리는 거야. 실제로 지금 인터밀란, 레스터시티, 발렌시아 여기 구단주들이 다 아시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재벌 형님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유럽의 빅클럽 하나 사셔가지고 취미 활동 겸 자아실현 그런 것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도 거기다가 많이 꽂아 넣고 우리나라 감독, 우리나라 코치 이렇게도 좀 꽂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 자리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